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40화 열감무정입니다. 이제는 말씀설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깃발 열로 읽히고 있습니다. 느낄감, 호반무, 고물의 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무정은 상나라 22대 혹은 23대로 알려지고 있는 고종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열은 이 무정을 보좌한 명제상 부열을 가리킵니다. 이는 이 무정과 그의 재상 부열이 만난 설화를 언급한 사자가 되겠습니다. 이 무정이 즉위하던 시기 상나라는 크게 쇠퇴하여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무정은 자신을 보좌할 현명한 신하를 찾았는데 이 무정의 꿈속에 선왕이 이 열이라는 인재를 소개해 주니 이에 크게 기뻐한 무정은 꿈속에 본 인물 초상화를 그려 신하들에게 찾게 합니다. 마침내 부암 땅에서 성벽을 쌓고 있던 이 열을 찾아내는데 부암 땅에서 찾았으므로 부시성을 하사하여 부열이라 이름 짓고 재상에 임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자는 이 부열이 무정의 꿈속에서 감동시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열은 이윤에 이어 상나라에서 두 번째로 노예 신분인 자가 재상이 된 사람으로 상나라의 제2 전성기를 이 무정과 함께 만든 명제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열에 얽힌 설화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나라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대 소신과 소울의 통치가 귀족들에게 막히고 권력투쟁이 심해지면서 상나라 국세는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소울은 권력투쟁에서 아들을 보호하고자 이 무정을 민간에 내려보내 따로 지내게 합니다. 민간에 내려간 무정은 이때 성을 샀던 노예인 열을 만나게 됩니다. 무정은 열이 매우 똑똑하고 현명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이후 소울이 죽고 이 무정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는 상나라는 이미 국세가 많이 기운 상태였습니다. 왕자에 오른 무정은 귀족들의 견제를 피하고자 3년 동안 벙어리 흉내를 내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보좌할 인재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민가에서 지내는 동안 알게 된 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열만은 노예 출신이라 신하들의 반대가 뻔해 보였습니다. 이에 꾀를 부린 것이 어제 꿈속에 하늘이 상왕조를 부흥시키고자 인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부암에서 길을 닦고 있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다. 그래서 꿈에 본 인물 초상을 그려서 신하들에게 부암에서 찾게 하니 정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기에 모두가 의심치 않게 됩니다. 상조 사람들은 귀신의 계시를 철석같이 믿는 이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무정은 이 부열을 어려움 없이 재상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무정은 부열의 의견에 따라 제도를 개혁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지역 토우들과는 그 딸과 결혼하여 분쟁을 피하였고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무력으로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국내 정치를 안정시킨 후에는 영토를 확장하고 새로운 영토는 공로가 있는 장수와 토우들에게 분봉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정은 기원전 1250년에서 1192년에 이르기까지 약 58년간 제위하면서 부열의 도움으로 무정중흥이라 불리는 상나라 제2전성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이 말씀, 응과 깃발, 열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어는 이미 여러 번 언급된 자이기도 합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문신용 칼을 뜻하는 매울 신과 입구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몸을 찌르니 입에서 신음소리가 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는 입에서 이렇게 음파가 나오는 걸 형상한 것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음파가 나오는 걸로 생각되었으나 지금까지 무형을 그린 그런 자형은 없었기 때문에 문신용 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말씀어는 이 건문이나 이 소전에서는 모두 문신용 칼을 뜻하는 이 매울 신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의미가 있는 말과 의미가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원래 이 둘은 이 건문에서는 이런 구분이 없었으나 후기 건문에서부터 이 입구자에 이 가로 획이 이게 들어간 것은 이 소리가 그냥 소리를 뜻하는 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이 소리 음과 이 말씀 은 이 입구자에 획이 있냐 없냐로 다르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 깃발열은 오늘날에는 이 바꿀태로도 불리고 있지만은 원래는 기뻐하다를 나타낸 자형이었습니다. 자형 구성을 보면은 이 8팔이 있고 이 아래에 맏형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 각골자도 그러하며 건문, 소전, 이 오늘날까지 이 자형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온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매우 기뻐 소리치는 걸 나타낸 자형입니다. 제가 이 8팔은 이 사람의 이 팔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8팔은 이 사람의 이 머리 위에, 입구자 위에 있으므로 팔을 치켜 들고 함성을 내지르는 이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 8팔을 이 입이 방금 벌어진 것을 표현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아주 틀렸다고는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기뻐하다, 환호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뻐할 열로 불리웁니다. 이 사람이 이 팔을 치켜 들고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순간은 대단한 사건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처럼 1945년 우리나라 광복의 기쁨 혹은 2002년 이 월드컵 4강이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는 경우에 이 백성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어쩌면 폭군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이 들어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다는 그런 의미는 이 바꾸다는 의미도 생겼으며 이때는 태로 읽힙니다. 그래서 바꿀 태 또는 이 바꾸어서 기쁠 태로 불리우는 자가 이 태자입니다. 또한 이 태는 모두 모여서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일 태로도 읽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태가 이 태나 이 열이 정권이 바뀌다, 무너지다 그런 속뜻이 생기게 되자 이 성벽을 뜻하는 이 흑도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 성이 무너지다 또는 담이 무너지다는 의미의 담 무너질 현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이 형자, 이 자형의 모습에서 새로운 뜻도 생겨났는데 바로 날카로울 예자입니다. 그 까닭은 이 자형의 머리가 뾰족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맏형자 대신에 이 태는 만윤자로도 표기가 되는데 이 만윤자로 표기가 되면은 훨씬 더 뾰족한 느낌이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사실 이 맏형과 만유는 이 각골자를 보면은 뚫린 입이 하늘을 향한 것이 맏형이고 이 옆으로 나 있는 것이 이 맏윤자라서 의미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이 형이란 이 자형은 식솔, 즉 가정 구성원을 뜻하는 그런 자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회의나 제사 등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 즉 주도하는 사람이 주로 집안의 어른이나 연장자였으므로 맏이란 그런 뜻이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열자를 이 만윤자를 넣어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은 이 끝이 날카롭다, 예리하다 그런 뜻이 더 강렬해집니다. 그리고 이 예리하다는 그런 뜻을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내고자 재료인 이 세금자를 넣어서 오늘날 날카로울 예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 기뻐할 열도 나중에는 기뻐하는 마음이란 그런 의미로 여기 마음심자, 여기 마음심자를 넣어서 이 기뻐할 열을 또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전에서는 말로 기쁨을 표시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언이 추가된 이 기뻐할 열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다르게 어떤 말에 기뻐하다 아니면 또 이 말로 기쁘게 하다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점차 이 말로 뭐뭐 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하다는 의미가 강조돼서 오늘날에는 말씀슬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기쁘게 하다는 그런 해석은 이 달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달랠 새로도 불리고 있으며 이 기뻐서 말하다는 그런 의미는 이 너그러이 말하다, 허물을 용서하다, 놓아주다, 굴레를 벗겨주다 등으로 그 의미가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벗기다는 또는 벗겨주다는 의미에서 벗길 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기뻐 말하다는 그런 해석은 이 기뻐해서 따르다, 공경하다, 복종하다, 기꺼이 따르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따를 북어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느낄 감입니다. 목에 자꾸 가래가 끼어서 좀 진정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진정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좀 시원찮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자는 여기 다함과 마음심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마음은 콩닥콩닥 뛰는 이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 심장의 형태를 그려서 이 마음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다함은 여기 보면 개술자죠. 개술자 안에 여기 구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개술자는 또 각골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게 개술자인데 각골자를 보면은 이 창이죠. 이 창 끝에 칼날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비싼 자형으로는 여기 도끼월이죠. 도끼월은 창 끝에 여기 도끼날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 술자랑 이 월은 고대에는 큰 차이가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또 비싼 자형으로는 이 창모자가 있습니다. 이 자도 여기 보면은 요 창 끝에 여기 바늘 칼이 달린 형태입니다. 장비의 장팔사모가 이 형태에 속합니다. 이 세 자형은 이 창 끝에 매달린 이 끝에 날의 이 형태에 따라서 자형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이 술은 무교의 의미보다는 12지의 하나인 지지를 의미하는 자형으로 주로 쓰이게 되면서
원래 무교의 의미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과 월은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월이 이 술의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 술이 지지가 된 걸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이 지지라는 거는 이 땅의 흐름이며 이는 이 음량의 음을 의미하는 달의 1년 주기가 12번이죠. 에 맞춰 지지가 12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청가는 양이죠. 하늘의 흐름이며 양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지지의 구분은 사실 달하고 관련이 있기도 하고 농사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농기구를 뜻하는 이 진이 음력 5호를 상징한다고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땅을 갈아엎기 때문에 땅을 가는 이 농기구를 뜻하는 진은 5월이 된 것입니다. 이 술은 보면은 이 끝에 이게 날이 달려 있습니다. 칼날이. 그래서 이 술은 이 추수용 낫을 닮아 있다고 해석해서 그래서 추수철인 음력 9월을 상징하는 자행이 되었습니다. 짐승으로는 이 술은 개에 해당됩니다. 그건 여기 이 개견자의 옛날 고어체를 보면은 그 자형이 이 술과 매우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형이 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 술은 개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목화 토금수 오행에서는 이 술은 이 양의 토에 해당됩니다. 보통 이 만물이 솟아오르는 봄은 목에 해당되고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에 해당되며 그리고 이 계절들 사이에 이 완충으로 이 토의 달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추수를 뜻하는 음력 9월은 가을과 겨울 사이에 위치하여 토를 의미하는 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함은 각골자를 보면은 이 칼날이 달린 여기 술자와 여기 입구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기를 든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의 원래 뜻은 함성을 지르다 였으나 모든 병사가 함께 함성을 지르는 것으로 해석해서 모두 다 함께라는 그런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 함성 즉 소리치다는 의미는 이 변에 다시 이 입구자를 더해서 이 소리칠 함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또 함성을 질러 모두의 사기를 북돋게 되므로 이자는 두루 미치다, 널리 미치다, 충만하다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함은 이 짤함자의 간자체로도 쓰입니다. 이 짤함은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금 결정에서 나온 여기 소금로와 다함의 합성자인데 이는 함이 입을 벌리다는 그런 속뜻이 있으므로 입에 소금을 넣고 아 짜다는 식으로 소리를 낸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이 짜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짜람은 자형이 복잡하므로 간단히 요 다함자만으로 이 짤함의 간자체로 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이 함이 입에 소금을 넣어 짠맛을 느낀다는 그런 해석은 결국 소금 결정이 입안에서 녹아 없어진다는 식으로 의미가 확대되어서 이 함은 덜다, 줄이다 그런 의미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나타내고자 결국 소금은 물에 녹는 것이므로 이 삼수변을 추가한 덜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형의 해석은 이 경계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는 장막의 의미가 있는 이 대나무에 숨어서 이 창을 들고 지키는 것으로 해석해서 경계하다,
의미에서 이 경계할 잠자입니다. 하지만 이 함이 즉 입을 벌리다, 입이 터져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결국은 이자는 이 터진 입을 꿰매는 이 대바늘이라는 전혀 다른 뜻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느낄 감은 주의 함성에 감응해서 나도 같이 소리를 지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감응하다, 감동하다, 움직이다, 깨닫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감은 이 원한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 기호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함성을 지르는 이유가 죽은 전우에 대한 복수, 원한을 갖기 위해 결의를 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커피를 조금씩 마셔가면서 하고 있는데도 가래가 잘 가시지 않네요. 다음 자는 호밤무입니다. 이 자는 여기 창가와 거칠지의 합자입니다. 이 창가는 이 창 끝에 이 날카로운 뾰족한 송곳이 달린 형태입니다. 거칠지는 이 사람의 이 발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각골자에서 여기 튀어난 부위가 있죠. 요게 엄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발가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돼 있죠. 사실 각골 시대에서는 이 왼발 형태가 많긴 했지만 뚜렷하게 왼발 오른발 구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문으로 오면서 이 발의 형태는 이 왼발 하나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 자는 처음 뜻은 이 발 또는 여기 발가락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이란 그런 의미에서는 움직이다, 걷다라는 그런 뜻도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지는 이 일찍이 거치다, 멈추다는 이 정반대의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설이 많습니다. 이건 멈춰있는 발을 그린 것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요게 발인데 이 튀어나오는 부위가 이 발이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이런 식으로 이 금지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걸 이 가로획이 금지의 의미로 해석해서 이자가 거칠지가 된 것 같다는 그런 해석이 옳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가 원래 의미했던 발 또는 발가락 또는 걷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새로운 자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발은 밝다는 의미로 이 말뚝을 뜻하는 못정자와 발지자의 합으로 이게 못정자죠. 못정자와 발지자의 이 발로 이 못을 밟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으로 이 발족자가 각골 시대에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또 이 발에 붙어 있는 것이 발가락이란 그런 의미에서 이 발족자의 이 발가락을 뜻했던 이 거칠지를 붙여서 이 발지자, 즉 발가락을 뜻하는 이 발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걷다, 가다 그런 의미는 이 사거리에서 나온 이 단일행이 그 의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이 걸음보와 같이 다른 자의 구동자로 이 지가 쓰일 때는 이 가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걸음보는 이 위에가 왼발 아래가 오른발 형태죠. 그래서 이 왼발 오른발을 번갈아 있다 해서 이 걸음걸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는 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호반무는 이 각골 시대부터 있었던 자형입니다. 그래서 구동자인 이 지는 이때는 걷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형은 이
창을 들고 걷다, 즉 행군하는 사람을 나타낸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반무는 그 의미가 행군하는 무인, 무관, 병사를 의미했습니다. 이 밖에 이 병사가 쓰는 무기 또는 이 병사들의 위용 또는 이 병사들을 움직이는 병법 등의 의미도 있으며 이 용맹스럽다, 군사를 지휘하다 등의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호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고물의 정이 되겠습니다. 고물의 정은 원래 각골 시대에는 못정자로 불리웠습니다. 각골자와 건무는 경계지를 표시하는 이 말뚝을 위에서 내려다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전에서는 이 말뚝은 이 금속 못으로 된 이 대못을 의미하는 자형으로 변화했습니다. 즉, 이 자형의 형태는 대못을 측면에서 바라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전에서는 이 자형의 형태가 마치 곡물을 얇게 펴는 농구균인 고무래를 닮았다 해서 지금은 고무래정으로 더 많이 불리웁니다. 또한 이 말뚝질, 못질 등은 힘을 쓰는 일꾼의 의미가 있어서 일하는 사람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못정이 아닌 장정정으로 더 많이 불리웁니다. 오늘날에는 이 자는 고무래 또는 일꾼의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못을 뜻하는 자형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즉 재료인 이 쇠금자가 변에 들어가 못정자는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이 고물의 정은 네 번째 천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천간은 음양오행에서 나온 것으로 하늘의 흐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 오행이 다시 음양으로 분기되면 10개의 큰 줄기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식간 혹은 천간이라 합니다. 그 명칭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해서 이 정은 이 네 번째 인 이 병정 즉 화에 해당됩니다. 즉 화의 기운이 매우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이 고물의 정자입니다. 세 번째 천인인 이 병이 불을 지피는 이 아궁이를 닮은 데서 나온 자형이라면은 이 네 번째 정은 이 소전 이 형태가 하늘로 활짝 피어오른 어떤 상태를 연상시켰기 때문에 네 번째 불의 천간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열감무정 즉 이 부열이 무정의 꿈속에 나타나 감동시켰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열은 고대 우국 지금은 중국 산시성 평육현이라고 합니다. 그쪽 출신 노예로 부암산 일대에서 일을 했으며 판축법을 개발해 유명해졌습니다. 부열의 이야기는 서경 상서편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열은 노예라 성은 없었고 무정이 이 열을 등용하면서 부암에서 왔다 해서 부시성을 하사하여 부열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열은 오늘날 중국 부시의 시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부열은 부암에서 성을 쌓는 일을 했는데 골짜기에서 내리는 물 때문에 도로가 항상 유실되자 판축법이란 새로운 축조법을 만들어 도로 공사를 개선했습니다. 이 판축법은 건타루 담장으로도 불리는 공법인데 토성을 쌓을 때 한 겹씩 다져 쌓는 방식입니다. 쌓는 층마다 옆에 이렇게 보판을 대어서 사람들이 위에서 돌봉으로 꼼꼼히 다져서 한 겹씩 쌓아 올려 이 성벽을 올리게 됩니다. 이 사진이 중국 흔한성 정주 토성으로 3000년 전 상나라 때 판축공법으로 만든 유적이 되겠습니다. 부열의 초상이고요. 이 그림은 이 민간의 그림으로 여기 부암판축 즉
부암에서 판축으로 성벽을 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을 타고 온 관리가 이 그림의 초상과 이 부여를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이 민간에서 그려진 부암 판축도는 현명한 재상이 나타나 어진 임금을 보좌해서 성세를 맞이하고 싶은 백성들의 소망이 담겨있는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아직도 중국 산서성 평육현에는 당시의 판축 유적과 부설묘 등의 보존에서 이 사람들이 조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래가 너무 걸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